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레드헤어님이 JB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집의 큰 그녀가 대학원 졸업을 합니다. 아직도 방황하면서 떠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곧 어딘가에 자리를 잡겠죠.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어서 네가 많이 힘들었겠지만 잘 커져서 고맙다 딸이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떠다니고 있습니까, 따님이? 네, 근데 이 표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청춘이 부유하는 청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조만간 어떻게, 어디에 정착을 하겠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뭐 근데 꼭 정착을 해야 합니까? 그럼 정착 안 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지금도 정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 표현으로는 부평초 같은 인생 살아보실랍니까? 뭐 같은 인생이요? 옛날에 부평초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찾아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세월을 낚아보면서. 아, 말렸네. 예. 네. 종이학님이 네. 요즘 너무너무 덜 나가는 더마카 같아요. 좀 더 막 가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제가 요즘 좀 자중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뉴스는 JB가 노력합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지난 18일에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서해로 출격을 해서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 상황을 연출한 적이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쪽에 통보를 안 하고 출격을 했다라는 건데 이에 안규백 국방장관이 항의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요. 브런슨 사령관은 JB어 브런슨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측의 훈련 통보가 이루어졌음을 거듭 강조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제때 보고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통보했다. 근데 한국 측에 뭔가 이 내부 보고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보고를 못 받은 거지 우리는 통보했다. 지금 이 취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사과했다는 건 아니다.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주한미군 관계자는 우리는 대비태세 유지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둘째 문제고 네.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는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진위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이거 출격 통보를 했는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거라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건지 이게 좀 분명히 좀 확인을 하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한미군의 입장문이 어제 좀 밤 늦게 나왔거든요. 네. 그 시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국내 언론에 의해서 안규백 국방장관이 항의를 했고 그래서 사과 비슷한 의견을 피력을 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어제 있었죠,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해명 자료를 낸 것으로 시간의 서너 관계만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좀 약간 뭐한 게 이 보도가 처음 나온 게 며칠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계속 그 입국닷 하고 있다가 왜 이제서 이렇게 해명을 해서 국내적 논란을 굳이 이렇게 지켜볼 필요는 또 없었던 것 아니냐. 만약에 지금 주한미군 해명 자료 내용이 맞다면 그런 아쉬움도 좀 드는데 그건 둘째 문제고 진위가 뭔지는 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어제 국방부 대변인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는 정빈락 국방부 대변인은 일정 부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약간 주한미군의 사과 표명과 입장 표명에 대해서 약간 긍정하는 듯한 말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국방부의 추가적인 입장이나 확인이 나올지 또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관리비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새 이제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되죠. 수도 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받아가지고 200만 원 받은 다음에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자기가 가지고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지적이 타당하느냐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체감하는 문제가 되니까 포인트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좀 더 들어보시죠. 제가 이 얘기하면 아이고 저 대통령이 또 무슨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활 의제를 파고들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관리비 문제 제기 전에 어떤 문제 제기했습니까? 생리대 문제로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리대 가격을 여기저기서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따라붙은 적이 있었는데, 자, 이런 의제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영에 따라서 입장이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진영이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두 번째,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기다가 지갑의 두께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의제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이런 의제에 관심을 보이고 나아가서 성과를 끌어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리의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수백만 명이라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백만 명이 즉각적 반응을 보이겠고, 그 반응은 바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로 수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것 말고 다른 측면에서 짚을 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생활 의제에 집중한다는 점 말고 그 생활 의제를 제기하는 방식인데요. 자, 조금 전에 들은 관리비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건 불쑥 꺼낸 의제가 아닙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대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상가 관리비일 수도 있고 아파트 관리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관리비를 매기는 주체가 누굽니까? 임대사업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맞물려 가면서 의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장명을 한다면 연쇄 설정 방식으로 의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방식은 선행 의제의 지지세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여기에다가 추가 지지세를 덧붙이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거는 눈덩이 설정 방식이다. 굴러가면서 덩치가 커지는, 이렇게도 그러니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매우 능수능란한 의제 설정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까? 농가? 농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결국은 어떤 문제입니까? 다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의제 제기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오히려 야권에서는 미국 관세 등 큰 문제는 왜 SNS에서 거론하지 않냐,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지요.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 5163님이 칭찬에 박한 JB가 웬일입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라이언킹님은 관리비는 법 없어서 통제 못할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제 대책을 또 주문을 했죠, 대통령이.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버맨님. 네? 네, 그리고 사실 관리비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사실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한번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거품이 끼어 있다. 그 거품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루 아우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상가 문제까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행정 단속의 측면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미비점 보완 부분들도 있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오버맨님, 전 어제 이 말을 듣고 진짜 세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즈님, 대통령이 이런 사소한 것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마징가님, 실질적인 서민경제의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갑질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돌콩님은 대통령한테 새로운 생활 의제를 하나 제안해 주셨어요. 어떤 건데요? 예방접종비가 너무 비쌉니다. 저희 집 관리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픽하셨군요. 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대통령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그 생각도 났어요. 항상 선거방송이나 토론회 하다 보면은, 서울 버스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교통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택시비 기본요금 아세요? 이런 질문이 단골로 등장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 거를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민생까지 알고 있냐라는 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소한 문제라고 저는 보지도 않고, 일단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흔히 뭘로 비유합니까? 화살표로 비유를 합니다. 화살표는 뭡니까? 선입니다.
근데 선은 무엇으로 구성이 됩니까? 점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점이 연달아 쭉 찍히면서 그것이 이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연쇄 설정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하나하나를 치는데 그 하나하나가 전혀 별개의, 그래서 당구공 굴러가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을 형성하면서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제 설정의 어떤 특이점이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의제 설정이 또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그 광주 전남 통합법안은 통과를 시켰는데 대구 경북, 대전 충남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소리가 좀 과정에서 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의총에서 벌어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의총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거론을 하면서 당 지도부 중에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이 엄중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 나는 민주당 측에 TK 지역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을 뿐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권영진 의원이 나섰는데요. 지금 그 말이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냐라고 또 따진 겁니다. 그러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자신의 원내대표 사퇴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됐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의총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죠. 박차고 나갔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대구 지역 그 의원이 12명인데 이 가운데 1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법사위에서 빨리 다시 논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지도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일부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 여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화살을 갑자기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도 대구 경북 통합법안도 빨리 통과돼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 이것도 이제 추가 통과를 시킬지, 이거는 어떤 그 이제 의정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국민의힘 내부로 국한해서 놓고 본다면 엎친 데 덮쳤다. 결국 설상가상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논란을 빚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정책 의제 가지고도 지금 불협화음이 나타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대구지 그 의원들의 입장문은 그걸 봉합하는 차원인 것 같긴 한데, 봉합이 되겠느냐, 이미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게 패여버렸는데, 이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절윤 문제도 마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어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지도부에 다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인 이성건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 개의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격렬한 토론 이후에 의원들의 표결이 필요하다. 비밀투표의 형태로 표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하자는 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 대안과 미래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저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 지지자 가운데 약 70%가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간다라는 데 동의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이 여론조사 로우 데이터 분석한 결과 왜곡된 부분만 뽑아서 해석한 게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의총 소집과 진행의 열쇠를 쥔 쪽은 원내대표단입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단의 일원이죠. 곽규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지도부에서 필리버스터 전국이 끝나는 3월 3일 이후에 당내 문제에 집중 논의할 수 있는 의원총회 기회를 잡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필리버스터부터 하고 그다음에 한번 시간 내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참 한가한 접근법이다라는 지적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네. 당 안에서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비춰본다면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이걸 빨리 좀 진화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지도부 입장에서는 절박할 것 같은데, 그런 절박성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3월 3일 이후에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해서 그러면 대안과 미래가 요구한 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키를 쥐고 있는 게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죠. 장동혁 대표가 어제 채널A 유튜브에 나가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는 지금 저런에 대한 논쟁 그것보다 네.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제발 거기에 어려운 민생, 어려운 삶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전환해서 우리가 그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뭐 결론은 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총이 열리더라도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로써 분명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난 내가 길을 간다. 아니면 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나도 대표직 의원직까지 걸 테니까 의원직 걸래. 이렇게 나올 건데 근데 네. 이게 지금 요구한 게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그건 성립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직거는 건 또 한 번 했던 방법이라 가지고. 네. 네. 한편 어제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만난다고 한들 뭐가 나올까 이것도 좀 저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제 박정하 의원도 이 자리에서 침묵하는 중진들이 좀 야속하다 이런 말 했는데 네. 어제 중진들이 좀 뜨끔했던 건지 모여가지고 장동혁 대표에게 우리 면담 요청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작심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앞으로 쭉 내달리기로 작심한 것 같은데요. 그 상태에서 뭐 면담을 하든 뭐가 하든 뭔가 큰 방향의 선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반전이 있을지 한번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26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찬석 164, 반대 87, 기권 3, 무효 9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반대표가 87, 87명이나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 던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주되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저 반대표에 녹아있는 정서가 뭐냐 이걸 짚어봐야 되는 거겠죠. 온정주의입니까? 아니면 강선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억울한 누명이라는 겁니까? 이게 좀 궁금하고요. 눈길을 끄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표결 전에 강선우 의원의 신상 발언인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네, 패션 정치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 말은 겉만 번지르르한 정치, 겉과 속이 다른 정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는 해석입니까? 하여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표현에 여운이 가닿는 의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혹시 그 의원들의 어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촌철님들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나라 사랑인 그 반대표의 의미는 동료애 아닐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패션 정치 이 말 좀 생소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징역 6년에 1억 8천만 원가량의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선고형량은 특검의 구형량 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무속인으로서 윤석열, 김건희 등 고위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한 뒤에 이를 토대로 알선하며 금품을 받았다. 전 씨의 알선 행위로 인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헌법에 어긋나는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짚을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김건희 판결과 다른 점입니다. 김건희 판결에선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이 재판부는 청탁 대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나아가 김건희 재판부는 금품의 최종 수수자인데도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이 재판부는 알선자인데도 징역 6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너무 비교된다.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이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입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입니다. 부장판사가 누구냐?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판사인데 관심은 이진관 부장판사의 범죄 처벌 수위와 다른 판사의 처벌 수위가 현격히 다르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관심사는 서울 고법에 꾸려진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이 이진관 부장판사와 같은 주상 같은 판결 의지를 보일 수 있느냐 이게 관심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연장 방송 사법 어때에서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